악마의 책. 교황청이 악덕을 군주에게 가르친다며 금서로 지정한 군주론. 짧지만 치명적인 이 한 권의 책으로 그의 이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 이념, 바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의 악마, 올드닉이라는 표현이 그의 이름 니콜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을 정도죠. 정말 그는 악덕을 가르친 자였을까요? 군주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가 아닌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같은 도시국가들이 끊임없이 싸우던 혼란의 땅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서 외교관으로 일한 마키아벨리는 이상보다 현실에서 살아남는 정치를 고민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의 내용이 훨씬 잘 이해될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행운, 포르투나보다 능력, 비르투를 믿었던 르네상스의 사상가였습니다. 지금 악마의 책이라 불린 군주론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냉혹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정치 철학을 펼쳐봅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는 바로 신생 군주국, 새로 태어난 나라이자 불안정한 권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군주론을 메디치 가문에 헌정할 계획이었죠. 그는 특히 새로 권력을 잡은 군주에게는 운명에 맞서 권력을 지킬 능력과 덕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신생 군주는 대체로 행운과 자신의 능력 덕분에 나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운만으로는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행운과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바로 군주론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의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눈을 가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죠. 마키아벨리는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를 격렬하게 넘실대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그 거친 물결은 나무와 건물을 휩쓸고 지형을 바꾸지만 날씨가 잠잠할 때 제방을 쌓아 둑을 다져두면 다시 범람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에 대비하고 길을 내는 힘이 바로 비르투, 즉 운명에 맞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군주론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군주는 행운으로 나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은 오직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신생 군주에게 요구되는 비르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세우는 능력과 군사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일이 어떤 정치 활동보다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은 변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새 제도에서 이익을 얻을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생 군주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처럼 스스로 무력을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인물들은 큰 어려움 없이 나라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렌체의 사보나롤라처럼 신앙과 설교만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은 백성의 믿음이 사라지자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따라서 신생 군주국을 안정시키려면 제도와 법률을 세우는 능력뿐 아니라 군사적 능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핵심 지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군대와 군사 능력을 군주론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자국을 지키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용병에 의존하는 군주는 이미 파멸을 예약한 것이라며 경고하죠. 평화로울 때는 용병에게 시달리고 전쟁이 나면 적에게 시달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피렌체는 용병에 의존한 결과 프랑스의 샤를 8세에게 백목 한 조각으로 도시를 점령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샤를 8세는 사보나롤라와 협상한 뒤 프랑스 군대를 도시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군인들은 머물 집의 문에 하얀 백목으로 표시를 남겼고 표시가 된 집의 주인은 즉시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이 바로 군주가 나태함으로 자국군이 아닌 용병을 의지한 결과 피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용병은 용맹했지만 돈에 따라 주인을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스위스 용병을 의지해 밀라노를 되찾았지만 곧 배신당해 프랑스로 끌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지원군의 위험도 지적합니다. 그들은 돕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군주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용병은 천천히 배신하지만 지원군은 즉시 군주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강조합니다. 군주가 의지해야 할 가장 확실한 기반은 오직 자신의 군대라고요. 군대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백성과 시민, 충성스러운 부하들로 이루어진 공동의 힘입니다. 결국 자국군만이 군주를 지켜주는 진정한 방패이며 그 믿음을 잃는 순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그의 경고입니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군사에 정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력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경멸당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평시에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길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몸으로 익혀야 한다. 군사 훈련과 사냥, 무기 사용과 같은 단순한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지형과 지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능숙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머리로 익혀야 한다. 고전 속 명장인 알렉산더, 카이사르, 한니발의 전술과 행적을 연구하며 그들이 언제 승리했고 왜 패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처럼 몸과 머리를 함께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무쌍한 운명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신생 군주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자신만의 군사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그 기간 동안 국내외의 위험에 대비하며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료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15장부터 19장까지에서 이러한 군주의 행동 규범과 처신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가 훗날 악의 교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가장 논쟁적인 조언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군주는 짐승의 성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짐승들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성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으며 여우는 늑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 규범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도덕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려 한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군주의 행동 규범을 논할 때 현실에서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적인 군주나 공화국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자왈, 맹자왈식의 도덕적 충고로는 현실의 군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신생 군주는 언제나 적과 음모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약속조차도 군주의 생존에 불리하다면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만 보면 마키아벨리가 냉혹한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또한 군주가 자신의 본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자비롭거나 정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인간 행동의 판단 기준이자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마키아벨리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인물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옷을 입은 군주는
백성들이 그의 내면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를 얻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두 가지 평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미움과 경멸이죠. 그는 군주가 백성의 재산이나 부녀자를 빼앗는 행위로 인해 미움을 사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변덕스럽고 경솔하며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는 군주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책임감과 결단력을 잃은 군주는 언제나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군주가 미움과 경멸을 받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피한다면 비록 잔혹하다는 평을 들어도 백성은 군주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20장부터 23장에 걸쳐 마키아벨리는 신생 군주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신하를 무장시켜라. 그렇게 하면 신하에게 은혜를 베푼 셈이 되고 자신의 군사력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군주가 신하들의 무장을 해제하면 신하들은 의심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반대 세력도 포용하라. 전 군주에게 충성하던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을 얻으면 더 충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새보다 백성의 마음을 지켜라.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백성의 미움을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내부의 반란은 성벽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백성을 다스릴 때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세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며 축제와 볼거리로 삶의 즐거움을 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반드시 현명한 조언자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자만심이 강하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 조언자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군주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일단 조언자로 임명했다면 군주는 그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히 우대하며 충분히 부유하게 만들어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명예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현명한 조언자를 곁에 두고 아첨꾼을 피하려면 조언자가 진실을 말해도 화내지 않는 군주라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아첨을 할 경우에는 즉시 노여움을 보여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을 들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나 조언하게 두지 말 것. 정해진 조언자만 말하게 할 것. 요청할 때만 조언을 듣고 그 뒤에는 군주 스스로 판단할 것.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며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훌륭한 조언이란 훌륭한 조언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을 알아듣는 군주의 현명함에서 비롯된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신생 군주의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안정한 운명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사레 보르자. 군주로는 흔히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삼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7장을 따라 체사레가 신생 군주로서 비르투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의 실제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사생아로 아버지의 권력을 발판 삼아 신생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과도 밀접했습니다. 루이 12세와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루이는 전 왕 샤를 8세의 미망인과 결혼하기 위해 교황의 이혼 허락이 필요했고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로마냐 정복을 위해 루이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체사레는 프랑스의 군사 지원을 받아 로마냐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충성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요. 볼로냐 진격 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토스카나로 확장하려 하자 루이 12세는 오히려 작전을 포기하라 종용했습니다. 결국 체사레는 로마 귀족 오르신이 가문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오르시니와 콜론나 세력의 추종 세력을 돈으로 매수하고 군사권과 관직을 나누어 주며 자신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그러자 오르시니파는 위기감을 느끼고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우르비노 지역의 반란과 로마냐 폭동을 뒤에서 사주했지만 체사레는 이를 자신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체사레는 먼저 파울로 오르시니 영주를 통해 오르시니파 지도자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금전과 옷, 명마를 선물하며 신뢰를 쌓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세니 갈리아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안심한 오르시니파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체사레가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세니 갈리아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처형당하고 그들의 병사와 추종자들은 곧 체사레의 군대로 편입되었죠. 자신만의 군대를 갖게 된 체사레 보르자는 로마냐 지방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여러 영주들의 분열 통치로 인해 도둑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땅이었죠. 체사레는 직접 나서기보다 신봉 레미로 대 오르코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레미로는 가혹하지만 유능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질서를 회복시켰고 로마냐는 곧 안정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체사레의 비르투 능력을 찾아내죠.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레미로의 잔혹함이 오래가면 백성들의 원한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체사레는 시민재판소를 설치하고 법률가들을 각 도시에 파견하여 통치의 정당성과 질서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위해 피를 묻힌 레미로를 직접 제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체세나 광장에는 두 토막난 레미로의 시체가 단두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피 묻은 칼과 단두대.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공포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체사레는 자신이 신생 군주로서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버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힘 덕분임을 자각했죠. 그래서 교황의 죽음을 대비해 4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로마냐의 영주 가문 인척들을 제거해 새 교황이 그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게 하고, 둘째, 로마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교황을 견제하게 만들며, 셋째, 추기경 회의단에 자기 사람을 심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넷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영토를 확장해 독립적인 군사력을 갖추려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히 계산했던 체사레도 예상치 못한 불운의 포르투나를 맞이합니다. 교황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신생 군주의 본보기다. 그는 비르투, 즉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으로 운명에 맞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군대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와 법을 세우고 해로운 세력을 제거하며 우호 세력을 통해 권력을 안정화시킨 군주. 그는 필요할 땐 속임수로 또 필요할 땐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너그러움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한수는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바로 율리우스 2세를 교황으로 지지한 일이었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는 교황을 선출할 수는 없었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물이 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체사레는 결국 율리우스 2세를 도왔습니다. 그는 교황이 과거의 원한을 잊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체사레 보르자는 신생 군주로서 거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냉철하게 사고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조언자를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사와 제도를 갖췄음에도 그 기반을 함께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자신의 냉철함과 명석함만으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그 순간이야말로 비르투가 포르투나에게 패한 순간이었습니다. 체사레의 실패는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능력과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할 조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키아벨리의 중요한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체사레 보르자의 행적을 통해 마키아벨리가 말한 신생 군주의 길이 단순히 권력 획득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지켜내느냐였죠.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는 한 가지 냉정한 통찰을 내립니다. 군주의 지나친 인자함은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낳는다.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인자함보다는 일부에게만 가혹하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냉정함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훗날 홉스의 사회계약설과도 맞닿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고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인간은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국가 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동시대인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통해 종교 공동체와 도덕적 이상국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속성을 지나치게 선하게 보았죠. 반면 마키아벨리는 철저히 통치자의 시각에서 통치자가 현실 속에서 마주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봅니다. 변덕스럽고 은혜를 잊으며 위험 앞에선 비겁하고 이익 앞에선 언제든 배신한다. 잔혹한 현실 인식이었지만 신생 군주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알아야 할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택한 냉정한 언어는 이상이 아닌 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아가던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이 서로 침입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조국의 생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행복보다는 국가의 안정과 권력의 유지를 우선시했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지필하기 전까지 정치 지도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 지침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대 정치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되었죠. 그의 사상은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영국의 토머스 크로멜은 군주론을 높이 평가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가 보필한 헨리 8세와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 역시 이 책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마키아벨리가 헌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로렌초 2세, 때 메디치가 그것을 보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가 가장 읽어주길 바랐던 사람은 끝내 그의 책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메디치의 또 다른 후손 코시모 1세가 군주론을 현실 정치의 교본처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피렌체 의회에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 권력욕이 없는 인물처럼 보이며 의원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 피렌체를 포위하고 의회를 해산시킨 뒤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코시모는 어려서부터 군사와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작이 되기 전부터 모의 전투를 즐겨하며 전쟁 기술을 익혔죠.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립하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어설프게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확실히 스페인 카를 5세의 편을 들었고 그 결과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토스카나 전 지역을 통치하는 대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살아있었다면 군주론의 이상적 모델로 체사레 보르자가 아니라 코시모 1세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군주론으로 인해 마키아벨리는 오랫동안 악마의 책을 쓴 사상가로 낙인 찍혔지만 사실 마키아벨리는 그 누구보다 르네상스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던 중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능력 그리고 의지의 힘을 믿었죠. 그는 군주론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사가 운명의 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어왔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운명이나 신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운명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운명이 인간의 행동 중 절반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운명이 세상의 절반을 움직인다 해도 남은 절반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에서 시인 페트라르카의 칸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대들이 자비를 보이기만 한다면 비르투가 분노를 물리칠 것이며 싸움은 길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옛 이탈리아의 용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요. 마키아벨리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조국 이탈리아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